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딱 30살 되는 서울 사는 아줌마예요. 결혼하고 아기까지 있는 워킹맘이니 아직 나이 어려도 아줌마가 맞겠죠. 사연살롱 구독자분들께서는 올 가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제 평생 추석 당일에 이렇게 더운 날은 처음이었네요. 시모 때문에 하도 열이 받아서 더욱 덥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덕분에 이번 추석 사건을 계기로 절 심하게 괴롭히던 시모와는 연을 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중간 역할로는 남편보다 시부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죠. 남편이란 말은 진짜 남의 편의 줄임말이 맞나 봐요. 결혼하자고 할 땐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 중간 역할 잘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쳐놓고는 이번에 하는 꼬라지 보니 순두부로 만든 방패인지 도통 제대로 된 방패막 역할을 하지도 못하더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시모와 더 이상 엮일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가뿐한 기분이네요. 왜 이렇게 시모를 싫어하냐고요? 물론 세상엔 좋은 시모도 많겠지만 저희 시모 같은 경우엔 정말 악녀가 따로 없었어요. 본인 아들이 약사라며 소위 사자가 들어가는 전문직 남편 얻었으니 혼수 이것저것 해오라질 않나. 애초에 결혼을 반대하질 않나. 만일 남편이 의사였다면 시모는 혼수로 빌딩 한 채 해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나마 약사인 게 다행이네요. 어이없는 건 저도 나름 우리나라 최고 교대 졸업하고 신부감 1위인 초등학교 교사라는 점이에요. 초등학교 교사가 퇴근도 좀 빠르고 방학도 있고 해서 아기 키우며 맞벌이하기 최적의 직업 아닐까 생각해요. 학생들 인성 및 지성 면에서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요. 죽을 때까지 교사 연금도 나오고요. 제가 정말 어렵게 자랐거든요. 그 어렵고 험난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이 악물고 공부하여 안정적인 직장까지 얻었는데 이게 그렇게 평화받을지 몰랐어요. 바로 시모한테 말이죠. 제가 더 억울하고 분통한 건 악녀 시모가 저만 구박하고 무시한 게 아니라 우리 친정 엄마까지 들먹이며 괴롭혔던 점이에요. 저희 엄마는 가정폭력이 있었던 친정 아빠 탓에 진짜 가시밭길을 걸으셨던 분이거든요. 하도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서 단 것도 싫어하시는 분이 심한 당뇨에 걸려 눈도 잘 안 보이고 여러 가지 합병증에 먹는 약도 엄청 많네요. 100세 시대에 60대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인 친정엄마가 온갖 병을 얻어 골골대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답니다. 그런 우리 엄마를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욕되게 했던 시모였어요. 정말 상견례 때 시모 죽방 한번 날리고 결혼을 파토냈어야 했는데 그놈의 정이 뭔지 우유부단한 제 성격 탓에 그대로 결혼 진행해버렸네요. 아직 30밖에 안 된 제게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나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여자랍니다. 그 한많은 인생살이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원래 친한 사람들에게도 제 어린 시절 얘기며 안 좋은 이야기들은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사연살롱의 청자분들에겐 고해성사하듯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라고 제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이곳에 외치고 싶은 심정이랄까요? 그럼 제 속이 좀 후련해질 것 같아서요. 이제부터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펼쳐내 볼게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아빠에 대한 첫 기억은 역시나 밥상을 뒤집어 엎고 고성을 지르는 것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한 4살쯤에나 겪었던 그 장면을 지금까지 아주 상세히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날 아빠가 입었던 티셔츠며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던 장면. 방에 널브러진 찌개, 밥, 반찬들이 다 기억나요.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엄마를 구박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혼을 해주던가. 아기도 저 하나만 낳고 말지 그 다음 해에 제 여동생이 태어났죠. 엄마 아빠와의 지긋지긋한 싸움. 아니, 엄마를 일방적으로 구박하던 아빠의 모습을 제 여동생과 함께 두려움에 떨며 지켜봐야 했어요. 극도로 이기적이었던 아빠는 성질이 정말 지랄 맞았어요. 좀처럼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죠. 본인이 낮잠 자서 국수가 좀 불었던 걸 엄마 탓을 하며 그대로 버려버리기도 하고, 동생 돌상의 과일이 좀 기스나고 부실하다는 이유로 돌상을 걷어차버리기도 했죠. 아빠는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며 트럭으로 생선 판매를 하셨는데 그 지랄 맞은 성격에 장사라고 뭐 야무지게 잘했을까요? 당연히 엄마에게 생활비조로 가져다주는 돈이 적으니 동생 돌상의 과일도 부실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행인 건지 아빠는 우리 자매한테는 비교적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저와 제 여동생은 당연히 아빠에 대한 반감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가정의 평화를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주범이었으니까요. 아빠가 장사를 마치고 집 골목으로 들어설 때면 항상 휘파람을 불고 왔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우리 세 모녀는 완전 초긴장 모드였죠. 집에 와서 또 어떤 행패를 부릴지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견디다 못한 엄마가 우리에게 제안을 했어요. 나래야, 나연아, 우리 아빠 피해서 먼 섬으로 도망칠까? 그래요, 엄마. 우리 멀리 도망쳐서 행복하게 살아요. 어린 나이였지만 아빠만 없으면 세상이 평온할 것만 같았어요. 아빠가 퇴근하기 전 엄마와 동생과 함께 도망치던 그 길이 그렇게 자유롭게 느껴졌죠. 그런데 핸드폰 쓰던 시절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우릴 찾았는지 아빠는 석 달 만에 섬으로 쫓아왔어요. 덩치 큰 아빠의 그때 당시 모습이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죠. 야, 이놈의 옆은 내야, 감히 날 벗어나려 해? 이 섬에 기둥서방이라도 있더냐? 트럭 끌고 전국 다 돌아다니며 생선장사하는 내가 옆에 내 하나 못 찾을 줄 알았냐? 전 세계 어디로든 도망가 봐라. 내가 다 찾아내서 아주 아작을 낼 거야. 가려면 너 혼자 가지. 왜 내 생떼 같은 딸내미들까지 데려가는 거야? 한 번만 더 그러면 이놈의 옆에 내 납치범으로 경찰에 확 신고해버린다. 얼른 집으로 기어들어와. 같이 가자. 싫어요. 아빠 집에 가면 또 엄마 구박하고 상 뒤집어 엎고 집안 물건 다 때려 부수고 할 거잖아요.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맨날 화만 내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엄마랑만 살 거예요. 아빠 혼자 가요. 전 겁이 나서 벌벌 떨고만 있는 엄마를 대신해 아빠한테 소리쳤어요. 아니, 어린 나이였지만 진심을 담아 호소했죠. 하지만 당연히 독불장군 아빠한텐 씨알도 안 먹혔어요. 추억구만 기집애가 뭘 안다고 해. 니네가 지금까지 누구 돈으로 먹고 자고 입고 했냐? 다 아빠가 하루 종일 비린내 나는 생선 팔아서 준 돈 아니더냐? 얼른 가서 다시 학교도 다니고 정상적인 생활 해야지. 얼른 짐 갖고 나와. 그렇게 엄마와 우리 자매는 다시금 공포스러운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당연히 아빠의 횡포는 반복됐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이혼을 요구했죠. 제발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말고 깔끔하게 이혼해줘요. 애들은 내가 키울게요. 심지어 위자료며 양육비 한 푼도 안 바랄게요. 내가 식당 일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우리 딸내미들 키울 테니 날 좀 놔주면 안 될까요? 역시나 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마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긴 했나 봐요. 아니, 그냥 집착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이었죠.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엄마는
제가 10살이 되던 해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집을 나가셨어요. 근데 그게 다 이해될 만큼 엄마는 그때까지 참고 또 참으며 사셨어요. 저와 제 동생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을 해주셨기에 엄마가 가출한 걸 알았을 때 슬펐지만 한편으론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어요. 적어도 이 집에서 아빠와 사는 것보단 혼자 사는 게 평온했을 테니까요. 10살이 하기엔 꽤 성숙한 사고였던 것 같기도 해요. 엄마가 남긴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나래야 나연아, 엄마는 살기 위해 나간다. 너희에겐 죽을 죄를 졌다. 미안하단 말로도 용서가 되지 않겠지만 엄마가 자리만 잡으면 너희를 꼭 다시 찾아올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겠니? 정말 미안하다. 사랑한다 우리 딸들. 엄마의 쪽지를 읽고 나서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다만 아직 6살이었던 제 여동생은 엄마를 찾기 바빴죠. 엄마 어딨어요? 언니, 우리 엄마 어딨어? 숨바꼭질하느라 숨은 거야? 난 못 찾겠어. 언니가 대신 좀 찾아줘. 나 배고파. 엄마를 찾는 제 여동생을 보니 그제야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어린 동생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혔죠. 그렇게 동생을 붙잡고 울고만 있는데 아빠가 눈치 없이 휘파람을 불며 흥겹게 퇴근하더군요. 웬일로 엄마를 살갑게 부르면서 말이죠. 여보, 나래 엄마 어딨어? 우리 곧 결혼기념일이잖아. 애들 데리고 동해라도 한번 놀러 갈까? 나래 엄마, 왜 답이 없어? 자? 전 아빠한테 소리쳤어요. 이 모든 게 다 아빠 탓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엄마, 쪽지 한 장 남겨주고 집 나갔어요. 다 아빠 때문이에요. 아빠가 책임져요. 그 말을 듣고 아빠는 눈이 뒤집히더군요. 뭐? 이놈의 여편네? 또 도망가면 내가 못 잡을 줄 알아? 독한 여편네. 이젠 자기 자식들까지 버리고 집을 나가? 죽일 놈의 여편네. 잡히기만 해봐라. 그 길로 아빠는 생선 트럭을 끌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저번 섬에서 저희 모녀를 3달 만에 찾았던 것처럼 쉽게 찾지 못하더군요. 전 속으로 엄마를 그만 좀 찾고 내버려 뒀으면 이란 생각을 했어요. 제 기도가 효력이 있었는지 아빠는 엄마를 계속 못 찾고 급기야 엄마를 실종신고하더군요. 경찰 보고 대신 찾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요. 그동안 저는 제 여동생에게 엄마 역할을 해야만 했어요. 저 또한 어렸고 요리는 전혀 할 줄 몰랐으니 무조건 후라이팬에 있는 밥과 반찬을 모조리 넣고 볶아댔죠. 맨 처음엔 맛있다고 먹던 동생도 한 달 내내 그렇게 먹으니 질린다고 뱉어버리더군요. 슬슬 이 반찬 저 반찬 해보니 요리 솜씨도 많이 발전하여 완전 대장금이 됐어요. 물론 싸구려 시장에서 거의 폐기하는 야채들만 가지고 하려니 한계가 있었지만요. 그나마 아빠가 진짜 적은 돈이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조금씩 붙여주고 있었기에 저와 제 동생이 살 수 있었죠. 엄마 찾으러 다니랴 생선 팔러 다니랴 트럭 타고 전국을 다니던 아빠의 얼굴을 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아빠의 얼굴을 잊어버릴 때쯤 비보가 들려왔죠. 거기 김순돌 씨 댁 맞습니까? 따님 되시죠? 김순돌 씨가 졸음운전하다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하셨긴 한데 병원 측에서 가족이 있어야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하니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직 미성년자인 제가 그곳까지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서 주인집 아저씨 차를 타고 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역시나 주인집 아저씨의 금전적인 도움으로 아빠를 화장하여
유골까지 가져올 수 있었죠. 장례식은 꿈도 못 꿨고요. 그 모든 과정에서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더군요. 그만큼 아빠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컸나 봐요. 아빠가 남겨주신 약간의 현금과 제가 떡볶이집에서 알바를 하여 동생과 제 입에 겨우 풀칠하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공부에 대한 끈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려 했었죠.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따순 밥 먹으며 등교하고 학원 다니고 과외받는 아이들이 부러웠어요. 어쩌면 저에겐 너무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 친구들을 쳐다보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크면서도 공부하기 싫다고 날라리 짓하며 부모 잔소리에 투덜대는 친구들이 참 바보같이 느껴지더군요. 따뜻한 온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며 맨날 불평 불만만 해대는 친구들이 한심하더라고요. 저와 제 여동생은 둘 다 진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엄마가 실종 선고받은 지 언 5년이란 시간이 지났더군요. 엄마는 어디서 살아 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채로 사망자 처리가 되고 말았죠. 그 소식을 듣고는 아빠가 트럭사고로 돌아가셨던 것보다 더 크게 오열하고 몇 날 며칠 충격에 빠져 살았어요. 그토록 모범생이던 제가 학교도 며칠 빠질 만큼 생의 의미를 잃었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시금 잡초처럼 일어나야 했어요. 저와 4살 차이지만 딸처럼 키웠던 제 여동생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렇게 또다시 치열한 삶을 살다 보니 원하던 교대에 합격하게 되었네요. 뭐 대학을 다니면서도 과외 알바를 4개씩 해가며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친구들은 미팅 소개팅에 젊음에 만끽하기 바빴지만 제게 그런 건 다 사치였죠.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저한테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박명자 씨 따님 되시나요? 메리아스 공장에서 일하던 박명자 씨가 다른 사람과 분쟁이 생겨서 경찰 조사받던 중 박명자 씨가 사망자 처리된 사람이란 걸 발견했습니다. 사연을 듣자 하니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10년 전에 집을 가출했다고 하는데 어서 경찰서로 와주시겠어요? 딸을 무척이나 보고 싶어 하네요. 이제 성인이 됐을 거라면서요. 네? 뭐라고요? 박명자면 저희 엄마인데? 저희 엄마가 살아계세요. 지금 당장 갈게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볼을 몇 차례나 꼬집어가며 대강 나갈 채비를 했어요. 아직 16살인 동생에게 사실을 말할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가 이제 동생도 많이 컸으니 함께 경찰서로 향했죠. 동생과 저 둘 다 택시를 타고 엄마가 계시다는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적 많이 흘렀죠. 둘 다 벌벌 떨면서 엄청나게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에 도착하니 진짜 엄마가 있었어요. 10년이 지나서 조금 나이 들긴 했지만 예전에 그 예뻤던 우리 엄마 맞더군요. 엄마, 우리 왔어요. 나래랑 나연이 왔다고요. 살아있었군요. 아빠 돌아가셨어요. 엄마 떠나고 한 3, 4년 뒤에 트럭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진작 좀 찾아오지 그랬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하다, 얘들아. 내 피 같은 자식들. 아무것도 없는 엄마가 자존심만 강해서 뭐라도 좀 기반을 잡고 너희를 찾으러 가고 싶었어. 사실 아빠가 있는 집에 가기가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이렇게 경찰서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될지 몰랐구나. 정말 면목이 없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는 메리아스 공장에서 일하면서 웬 유부남 팀장이 자꾸 쓸데없이 본인에게 집착하여 결국 싸움이 일어났고
경찰에 의해 조사받다가 사망자 처리 신분이라는 게 밝혀지고 만 거였어요. 경위야 어찌됐든 우리 세 모녀는 아빠 없는 세상에서 다시 만나 합가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었죠. 같은 집에서 살며 같이 누워 자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절로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흐를 정도였죠. 그런데 마냥 행복한 것도 잠시. 그동안 혼자 힘겹게 살아온 엄마는 사망자 처리되어 병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탓에 건강이 말이 아니더군요. 겉으로만 볼 때는 여전히 아름다운 엄마였지만 속은 다 곪고 있었던 거죠. 같이 생활하며 엄마가 버튼을 잘못 누르거나 유리컵을 떨어뜨려 깨지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엄마, 안 되겠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우리 종합검진 한번 받으러 가요. 엄마는 돈 든다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그때까지 하루도 안 쉬고 과외 알바를 하며 돈을 벌고 있던 저는 엄마를 모시고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죠. 결과는 당뇨가 매우 심각한 단계이며 합병증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왼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였으며 오른쪽 눈도 안 좋은 상태였죠. 정말 참담했어요. 엄마가 불쌍해 미칠 지경이었죠. 엄마,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한 거예요? 이제 다음에면 내가 취업하니 엄마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세요. 우리가 사치 부리며 사는 것도 아니고 알뜰하게 살면 다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엄마와 합가한 상태에서도 전 여전히 소녀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엄마와 살결을 마주대며 꼭 껴안고 잘 수 있다는 것에 모든 게 다 괜찮았어요. 그토록 그리워했던 우리 엄마가 내 곁에 있었으니까요. 여동생 나연이는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입학했고 조기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초등학교 교사인 저보다 연봉이 더 셌죠. 그렇게 우리 자매는 엄마를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모았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네요. 열과 성을 다해 담임으로써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직 초등 저학년이었던 아이들이라 제가 거의 키웠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같은 동료 선생님께서 제게 자기 남동생과의 맞선을 제안하더군요. 김나래 선생님,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차분하니 인기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남자친구가 없어요? 듣자 하니 모쏠이라던데? 내 남동생 한번 만나볼래요? 내 동생이 나이가 좀 많긴 하지만 약사에 강남에 집도 있고 우리 아빠도 고위공무원 퇴직하신 분이고 엄마도 교양 넘치시는 인자한 분이고 우리 집 나름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요. 성격이 꽤 좋아 보였던 선생님이었기에 그분을 믿고 맞선 제안에 오케이 했어요. 27살이 되도록 남자 손목 한번 안 잡아본 채가 좀 가엽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여동생도 대기업에 취직하여 돈을 벌고 있던 터라 제가 남자친구 만나서 만일 시집을 가도 큰 타격은 없을 거라 생각했고요.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늦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에 30이 되기 전에 결혼해서 아이 낳고 예쁜 가정 꾸리고 싶었죠. 우리 엄마 아빠는 둘이 너무 행복하지 못했기에 사이가 비극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전 행복하게 남편 사랑 많이 받으며 살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았으니 그 정도 자격은 있다고 스스로 느꼈죠. 맞선 장소에 갔는데 안경 낀 남자가 참 젠틀한 신사처럼 멋져 보이더군요. 왜 이런 근사한 남자가 아직도 애인을 못 만나고 결혼을 못했을까 의아할 정도였죠. 용기 내서 물어봤어요. 지성씨, 전문직이고 잘생기고 매너 있는 분이 왜 아직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전까진 비혼주의셨나요? 그게 궁금하세요? 말씀드리면 도망가실지도 모르는데.
저희 엄마가 저에 대한 욕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약사가 뭐 그리 대단한 직업이라고. 하지만 이제 40살에 가까운 노총각이 돼버렸으니 아마 나래 씨랑 결혼한다고 하면 이번엔 반대하지 못하실 거예요. 제 느낌상 나래 씨랑 올해 안으로 결혼할 것 같은데요. 그의 간접 프로포즈 같은 멘트에 제 얼굴은 홍당무가 돼버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모쏠이고 남자와 데이트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으니 결혼 얘기가 너무 낯설긴 하더군요. 하지만 내심 기분은 좋았어요. 이런 멋진 신사가 절 좋게 봐준다니 가슴이 콩닥콩닥 설렜죠. 우린 사귀자는 말도 없이 바로 데이트에 돌입했어요. 대화도 얼마나 잘 통하던지 서로에게 급속도로 빠져들었죠.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우린 짬을 내어 여행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야말로 뜨거운 열애를 했죠. 그러다가 덜컥 제 뱃속에 아기가 생겨버렸어요. 이 사실을 남친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가슴이 벌렁벌렁 긴장이 되더군요. 우선 아기 아빠인 남친에게 말했더니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참 다행이었죠. 자기야, 장모님께 얼른 말씀드려. 나도 우리 집에 말씀드려서 상견례 일정 잡을게. 배가 더 나오기 전에 얼른 웨딩드레스 입자고. 우리 셋이 너무 이쁘겠다. 그렇게 급속도로 상견례는 진행되었어요. 엄마는 당연히 제 선택을 전적으로 믿어주셨고 임신을 축복해 주셨죠. 상견례 자리에 제 여동생까지 데리고 나갔어요.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자리였죠. 남친 쪽 부모님을 따로 뵙는 절차 다 생략하고 바로 부모님 대 부모님으로 상견례 먼저 하는 거였으니까요. 그 전에 듣기로 예비 시모는 교양이 넘치는 분이고 예비 시부도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점잖은 분이라고 하니 고상한 분위기로 잘 마치고 오자란 생각만 했죠. 그런데 초장부터 그 계획이 산산조각 나더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일전에 찾아뵀어야 하는데 이렇게 상견례를 먼저 하게 됐네요. 야, 네가 우리 지성이 꼬드겨서 임신했냐? 우리 아들이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이라 있는 집 딸내미랑 결혼시키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겨우 가난하기 그지없는 집 딸내미를 데려와? 너 열쇠 몇 개 해올 수 있냐? 우리 아들은 심지어 강남의 빌라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넌 네 명의로 된 게 뭐 하나라도 있긴 하냐? 아, 속 터져. 아들아, 네가 뭐가 못나서 저런 여자애랑 결혼을 하냐? 너 일부러 엄마 엿먹이려고 가난한 애 임신시킨 거지? 그동안 결혼할 여자들 반대했던 것 때문에 그렇지? 전 너무 놀라서 벙쪄버렸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같이 당하고 있던 친정 엄마까지 건드리니 더는 못 참겠더군요. 아니 아줌마, 대개 딸내미가 학교 선생이라며. 대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임신이나 하고 돌아다니게 해요? 듣자하니 아줌마는 당뇨병 환자라 눈도 멀었다면서요. 양쪽 눈 다 횟가 닦아버리면 결국 자식들이 돌봐야 할 거 아니에요. 아, 가난하면 건강하기라도 하든가. 전 폭발해버렸죠. 어머님, 초면에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저희 엄마한테까지 모욕을 주시고 우리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싶어서 안 좋아진 겁니까? 어느 하나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왜 이러세요? 대개 아드님이 무슨 대통령, 아니 의사라도 됩니까? 저도 안정된 직장 다니고 있는 여자인데 무슨 창녀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기분 나쁘네. 집에 가요 엄마. 일어서세요. 바보같이 가만히 있던 남친은 절 붙잡았고 예비 시모한테는 예비 시부가 한바탕 퍼부어 주더군요. 아니 이놈의 여편네가 당신은 뭐 그리 잘 살아왔다고 사돈을 욕해. 맨날 그놈의 돈 화투나 치러 가서 돈 다 잃고 대체 내가 갚아준 도박비만 해도 얼마냐고. 사치는 또 왜 이렇게 심한지. 강남 빌라
15평짜리 그거 다 대출로 산 거면서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아유, 사돈 정말 미안합니다. 얘야, 화 풀고 일단 집에 가서 쉬거라. 나중에 따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상견례는 개판으로 파토나고 말았어요. 뱃속에 애만 없었어도 그 자리에서 남친과 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뱃속의 아이가 어느새 심장 소리까지 들려주는 주수가 되니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친정엄마가 제 마음을 정리해 주셨죠. 나래야, 그래도 이서방은 착한 것 같아. 적어도 네 아빠처럼 능력 없고 폭력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으니 웬만하면 이 결혼 하도록 하자. 시댁 식구들하고 같이 사는 건 아니니 이서방이 중간다리 역할 잘해주겠지. 뱃속의 아기 내 손주를 낳아서 너 혼자 키울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엄마와 저는 함께 부둥 껴안고 펑펑 울었어요. 예비 시모한테 너무 실망이 컸거든요. 친정엄마한테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컸고요. 제가 다시금 결혼 결심을 굳히자 이번엔 혼수 공격이 들어오더군요. 시모는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무리한 혼수를 요구했죠. 야, 우리 집에 빈손으로 입성할 생각은 추워도 말아라. 애가 들어섰다니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은 허락해준다만 지금 지성이 대형 약국에서 월급쟁이 약사하고 있는데 약국 하나 차리게 보증금 내놔라. 그리고 강남집 대출도 다 갚아주고 말이야. 알았지? 시모는 지 할 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남친에게 퍼부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이 혼수로 자기 약국차를 보증금이랑 강남 빌라 대출금 원하시는데 나 그거 다 해줄 돈은 없어. 내가 벌어놓은 돈이랑 대출까지 받아서 딱 1억 5천 해갈 테니 어머니께 그렇게 전해줘. 앞으로 내가 벌어서 혼수 대출은 갚을게. 그렇게 얼추 마무리 짓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강남 호텔에서 결혼하라는 걸 제가 바득바득 우겨서 최대한 싼 곳에서 칙을 실었죠. 강남 빌라 한 채 있다는 것도 대출 빼고 현 세입자 보증금 빼주고 하면 거의 깡통이더군요. 그것도 모조리 대출로 해결하고는 꾸역꾸역 그곳에 들어가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긴 했어요. 뱃속의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고 행복하게 출산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지막 세부 초음파 검사에서 심장에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그 조그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수술대에 올라야 했고 엄마가 된 제 마음은 너무 초조하기 그지없었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모는 제 곁에서 악담만 퍼붓고 있었고요. 야, 못 살아서 거지 같은 음식만 먹고 자랐는지 왜 심장병 걸린 아기를 낳은 거냐? 니네 친정엄마도 약하다더니 우리 손주도 외할머니 닮아 약해 빠진 거 아니냐? 어머님, 갓 태어난 손주한테 친할머니로서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싶으세요? 제발 채통 좀 지키세요. 시모와의 트러블은 그 후에도 계속됐어요. 시부가 시모더러 맨날 돈돈거린다더니 사실이더군요. 저한테까지 돈 요구가 계속되었죠. 일부러 시모 전화를 피하니 이젠 카톡으로 집요하게 돈 달라더군요. 며느라, 5천만 원만 급전으로 안 되겠니? 지금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위태위태하구나. 내가 3달 만에 갚을게. 지금 투자 알아보고 있는 게 수익성이 아주 좋아. 며느라, 왜 CM이 카톡을 읽지 않는 거니? 전화도 안 받고 말야. 설마 일부러 내 연락 피하는 거냐? 괘씸한 것. 야, 김나래, 너 죽고 나 죽고 하자는 거냐? 내 성격 급한 거 몰라서 그래. 얼른 전화 받아. 5천만 원 아니고 1,000만 원이라도 내놓으란 말이다. 어쩔 땐 시모가 정말 미친 여자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나한테 돈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맨날 돈 달라는 꼴이라니. 시모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기에 또다시 남편에게 화풀이할 수밖에 없었죠. 소리 아빠, 어머님이 보낸 카톡 좀 봐봐.
우리 소리 보고 싶단 말은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돈 달란 소리만 하잖아. 완전히 노이로제 걸리게 생겼어. 자기 결혼 전에 시댁과 나 사이 방패막이 잘해준다며. 그 약속 다 어떻게 된 거야? 독박 육아하는 것도 힘들어 미치겠는데 자기 정말 이럴 거야? 미안해 소리 엄마. 내가 우리 엄마한테 진지하게 한번 말해볼게. 다시는 돈 달란 연락 못하도록 말이야. 아마 아빠나 나나 누나한테 지금껏 맨날 돈 달라다가 빠꾸 먹어서 며느리인 자기한테 그러는 건지도 몰라. 우리 엄마가 경제관념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정말 미안해. 어머님은 진지하게 말해선 당최 듣지 않는 분이야. 세게 말해. 강하게 얘기하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았기에 전 결혼하면 남편과 알콩달콩 행복하게만 살고 싶었는데 시모가 그 평화를 다 깨고 있었죠. 심지어 시모는 절 괴롭히기 위해서인지 본인이 다 없앤 제사를 다시 부활시키더군요. 우리 집안 뼈대 있는 가문인 거 잘 알고 있지? 앞으로 제사상은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도록 해라. 제사 전날부터 와서 시장 보고 다 해야 한다. 내가 보기엔 뼈대라곤 찾아볼 수 없는 집안 같건데 갑자기 며느리인 제가 들어오니 없던 뼈대를 찾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었죠. 시모는 마치 며느리인 절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존재 같았어요. 명절이면 더 심해졌죠. 추석이 되자 시모는 일주일 전부터 매일 전화하며 이것저것 시키기 시작했어요. 본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애기 보느라 정신없는 저에게 다 시키더군요. 추석 당일이 되고 친정 엄마에게 추석 당일 오후에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린 터라 친정 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추석 이틀 전부터 시댁에서 지내면서 허리 한번 못 펴보고 노예처럼 일했거든요. 이제 우리 엄마 얼굴 보러 간다고 생각하니 신이 났죠. 그런 제 기분에 시모는 찬물을 뿌리더군요. 야, 어디 가려고 하냐? 이제 추석 점심까지 지냈으니 오후에 저희 친정에 가보려고요. 뭐? 야, 아서라. 지금 차가 얼마나 막히는 줄 아냐? 우리 아들 운전한다고 고생하니까 그냥 여기 있어라. 좀 이따 KTX 타고 내 친정에 좀 가자꾸나. 우리 아들이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말이야. 어머님, 저희 친정 차 타고 40분이면 가요. 딱히 막힐 시간도 아니고요. 어머님 친정은 여기서 300km 떨어진 곳인데 굳이 오늘 가셔야겠어요? 맨날 시애미한테 눈을 희번덕거리며 따지는 꼴이라니. 아, 우리 친정엄마는 연세가 90에 가까우니 오늘 내일 하는 분이라 최대한 많이 찾아뵈야 할 거 아니냐? 잠만 말고 짐 싸라. 내가 표 다 끊어놨다. 시모는 본인 친정엄마가 몹시 위독하다며 오버를 떨더군요. 그 모습에 남편도 잠자코 KTX 타러 가자며 나섰어요. 자기 엄마 말이라면 거역도 못하는 마마보이 신랑 같으니라고. 그때만큼은 남편이 진짜 등신같이 보이더군요. 시부는 그날따라 친구들과 낚시를 떠난다며 집에 안 계셨죠. 시모가 시부에게 전화해서 본인 친정으로 바로 오게 하더군요. KTX를 타고 아기와 시모, 남편과 함께 시모 친정에 가는 길은 험난했어요. 아기가 그날따라 아프고 열이 나서 KTX 안에서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당장이라도 우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꼴도 보기 싫은 시모는 연신 코를 드르렁 골며 시끄럽게 쳐 자고 있었죠. 입 벌리고 자고 있는 시모한테 머리를 콩 하고 쥐어받고 싶더군요. 남편이 옆에 있어 실행은 못했네요. 등신 쪼다 같은 남편은 뭐가 좋다고 창밖 경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시모의 친정에 도착하니 남편 외할머니는 90 가까운 나이에도 너무 정정하기 그지없더군요. 아니, 니네가 여기 웬일이냐? 우리 손주 며느리랑
증손주 얼굴까지 봐서 너무 좋은데 나 동네 친구들이랑 관광버스 타고 여행 가기로 해서 지금 나가봐야 한다. 그럼 밥 챙겨 먹고 잘 놀다 가거라. 혜미는 나가볼 테니. 어이없게도 남편의 외할머니는 친구들과 여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가셨어요. 우린 주인 없는 집에서 뻘쭘하게 있어야 했죠. 친정도 못 가고 짜증나서 시모한테 한 소리 했네요. 아니 어머님, 정작 외할머님은 일정이 있으시다잖아요. 300km 떨어진 이곳엔 대체 왜 온 거예요? 저 친정도 못 가게 맞고 말이죠. 야, 친정 못 가게 내가 막았냐? 길이 막히니 우리 아들 운전하느라 고생할까봐 그랬지. 가난한 친정 백날 가봐야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잔말 말고 이 집 청소나 좀 해드려라. 아기를 남편에게 맡기고 남의 집 청소를 해야 했어요. 친정 엄마에게 사정이 생겨 못 간다고 말씀은 드려놨지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눈물이 뚝뚝 흐르더군요. 그때 시부가 그 집에 도착했어요. 저희를 보고는 놀라시더군요. 아니 아들아, 며느라, 니네가 왜 여기 있냐? 처갓집 안 가고 이 먼 곳까지 웬일이야? 전 서러움에 울음이 터져버렸고 남편이 절 달래며 대신 대답해줬어요. 아, 저기 엄마가 외할머니 한번 보자고 해서 KTX 타고 내려왔어요. 근데 외할머니는 동네 분들하고 관광버스 타고 가셨네요. 뭐? 아니 명절인데 처갓집에도 방문해야지. 당신이 며느리 집에 못 가게 한 거지. 당신 심보 뻔해. 이 악독한 시어머니 같으니라고. 맘 좀 굳겠으면 어디 탈라? 아, 지겨워. 당신 같은 악처랑 사는 것도 진짜 지겨워 죽겠다고. 뭐요? 아니 당신까지 나서서 왜 이래요? 며느리가 저렇게 서럽게 울고 있으니 다들 나를 악녀 취급하는데. 며느라,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너 괴롭힌 적 있더냐?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한테 맨날 돈 빌려달라고 하고 저희 집 가난하다며 욕하고 비난 카톡 아버님께 다 보여드려요? 제가 우리 딸 낳고 단 하루도 맘 편히 쉬어본 적이 없어요. 아기 때문에 제대로 못 자고 몸도 고단한데 어머니께서 맨날 절 괴롭히시니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젠 그만하고 싶어요. 소리 아빠랑 갈라설래요. 저 혼자 아기 키우며 사는 게 100번 1000번 낫겠어요. 제가 이혼 선언을 하고도 제 스스로가 흠칫 놀랐네요. 속에 골마있던 게 다 터져버린 느낌이었죠. 그래도 속은 후련하더군요. 등신 쪼다 같은 남편과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았고요. 저도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하면 돈 벌어서 우리 딸 하나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 여동생을 키워본 경험이 있기에 자신 있었죠. 그래, 진짜 이혼하자. 이런 결심으로 아기 짐과 제 짐을 챙겨서는 그 집을 나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부가 절 붙잡고 만류하더군요. 아가, 소리 엄마야.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 우리 아들이 마음이 어려서 갈피를 못 잡아서 그렇지. 남편으로 봐서는 착한 아이니까 이 시애빌 봐서라도 한 번만 참아주렴. 이혼은 내가 하마. 뭐라고요?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이혼을 하겠다고요? 나 참, 다 늙어서 무슨 이혼? 왜? 아직 60대면 팔팔한 나이 아니야? 20대 초반 멋 모를 때 결혼해서 지금까지 40년 넘게 당신이랑 살면서 진짜 단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어. 맨날 사고나 치고 빚이나 지고 다니니 공무원 월급으로 그 돈 메꿔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더 이상은 당신 같은 악마랑 못 살아. 내 남은 인생이 불쌍해서라도 이혼해야겠어. 자, 이 곶감이나 먹고 내 인생에서 꺼져버려. 하면서 시부는 곶감을 시모 얼굴에 패대기 쳤어요. 시부의 이혼 선언이 진심임을 알아챈 시모는 바들바들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시부의 말이 다 사실이었거든요. 시부는 저와 아기를 친정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웠어요. 차 안에서 또다시 서러움이 폭발하여 펑펑 울었네요. 그런 저를 시부가 다독여줬죠. 참으로 고마웠어요. 세아가, 이젠 네 시모와 더 이상 얼굴 보고 살지 않아도 되니 걱정 말아라. 나도 너희 부부 일에 간섭 안 할 테니 이제 너희만 잘 살면 돼. 우리 소리 키우면서 돈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말해라. 내가 힘닿는 데까지 지원해 줄게. 그게 할아버지로서 할 일 아니겠니? 이번 추석에 제가 이혼하려다 시부모들이 이혼하고 말았네요. 친정 와서도 한동안은 얼떨떨 하더라고요. 명절이 지나고 남편은 계속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전 속이 후련했어요. 이제 더 이상 시모를 안 본다고 생각하니 하늘을 날 것 같이 기쁘더군요. 일명 추석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될지 몰랐네요. 우리 결혼이 평화롭게 지속될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려준 시부에게 평생 고마워하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명절에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저의 인생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